할리우드에서 조안 크로포드만큼 스타덤을 원했던 배우도 없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한 배우도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안 크로포드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였으나 그녀가 태어난 지 10개월이 되었을 때 가정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재혼했을 때 너무 어렸던 조안은 양아버지를 친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안이 겨우 11살이었을 때 양부는 그녀를 성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카톨릭 여학교에 보내질 때까지 양부의 학대는 지속됐고 그녀의 어머니가 이혼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이혼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학비를 낼 수 없었던 조안은 학비 대신에 학교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서빙하거나 청소를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학교장은 어린 조안이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엄한 체벌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이 영향으로 청결에 대한 결벽증이 생긴 조안 크로포드는 항상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에 찾아온 손님들이 만진 모든 것을 닦았습니다. 거기다 10분에 한 번씩 손을 씻고 호텔에 묵을 때에도 먼저 욕조부터 닦았습니다. 이렇듯 그녀의 10대 시절은 가난과 학대로 불우하게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스타의 꿈을 가졌던 조안 크로포드는 합창단 댄서로 시작하여 브로드웨이 무대까지 진출했습니다. 그곳에서 MGM 스카우트의 눈에 띄면서 배우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영화 데뷔 이전에는 LA 화장실 청소부터 나이트클럽 무대 춤까지 이를 가리지 않고 생계를 연명했던 조안 크로포드는 영화 데뷔 이후에는 이름을 포함한 모든 과거를 빨리 지워나갔습니다. 키 160cm의 아담한 체구를 가진 조안 크로포드는 얼굴의 주근깨는 화장으로 가리고 빨간 머리는 매주일 색깔을 바꾸면서 다리가 환하게 드러나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서부 억양을 없애려고 몇 시간 동안 혼자서 책과 잡지를 큰 소리로 읽으며 발음이 정확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동안 아주 작은 역할만 주어졌지만 당시 MGM의 최고 스타 중 한 명이었던 노마 시어러가 스튜디오 책임자와 결혼해 항상 좋은 역할을 맡는 것이 부러웠던 조안 크로포드는 캐스팅 소파를 침실로 사용하여 제작자나 감독을 유혹하여 배역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1928년 클라라 보우 이후 차세대 it걸로 지명되며 MGM의 대표 배우가 됐습니다. MGM에서 탁월한 몸매로 주목받는 소위 글래머 스타 중 한 명이었던 조안 크로포드는 중년 이후에도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아 20대 못지않은 몸매를 유지했습니다. 작은 키에도 드레스에 최적화된 신체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그녀는 정작 본인의 몸매에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는 허리에 비해 넓은 골반을 못마땅하게 여겨 골반을 작게 보이려고 어깨를 부풀려 강조한 의상을 입었습니다. 1932년 영화 레티린턴에서 조안 크로포드가 입고 나온 드레스는 메이시즈 백화점에서만 5만 벌이나 팔렸고 미국 전역에서 수천 여종이 넘는 모조품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조안 크로포드의 인기도 193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하락하면서 18년 만에 MGM을 떠나 워너브라더스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워너의 대표 배우였던 베티 데이비스에게 연기력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지만 베티 데이비스가 거절한 영화 밀드레드 피어스로 처음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전까지 연기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당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칼럼니스트 헤다 호퍼가 영화 밀드레드 피어스의 평에서 조안 크로포드의 연기를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감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상황이 반전돼 그녀가 수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함께 후보에 올랐던 잉그리드 버그만에게 패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폐렴에 걸렸다며 시상식에 불참했지만 실제로 그녀가 수상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신의 메이크업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 신문에 인쇄하기 위해 침대에서 즉석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조안 크로포드는 결혼을 4번 했는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결혼 생활은 4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결혼 상대자는 할리우드 명문인 페어뱅크스 집안의 아들인 19살의 더글라스 페어뱅크스 주니어였습니다. 소위 왕자와 신데렐라로 불리던 두 사람은 집안의 완강한 반대를 물리치고 결혼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연상이었던 조안을 경멸했고 잔인하게 그것을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결혼식 후 8개월이 될 때까지 신혼부부를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갖기 원했지만 조안이 아이를 2번 유산하면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훗날 조안은 유산이 아니라 낙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영화에 함께 출연하며 사랑에 빠진 클라크 게이블의 아이일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낙태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클라크 게이블의 아내 캐롤 롬바드가 1942년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을 때 그녀가 출연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역할을 이어받아 출연료 전액을 적십자에 기부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조안의 동료 배우 베티 데이비스가 짝사랑한 프렌초 톤이었습니다. 조안은 프렌초 톤과 원만한 가정 생활을 위해 아이를 몹시 갖고 싶었지만 2번의 낙태로 인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과의 잦은 마찰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때부터 아이를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은 조연 배우였던 필립 테리였습니다. 30대 후반이었던 그녀는 그와 충동적으로 결혼했고 애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던 두 사람은 기계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안의 마지막 네 번째 남편은 펩시 사장 알프레드 스틸이었습니다. 그는 조안 크로포드와 결혼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는데 결혼 생활 4년 만에 안타깝게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조안 크로포드는 남편이 사망한 지 이틀 뒤인 1959년 회사 최초로 여성 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녀는 펩시콜라 브랜드를 홍보하는 대가로 연간 $40,000와 자동차 비서 회사 제트기 사용권을 받았습니다. 이런 혜택은 약 1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죽음 이후 높은 흡연량과 알코올 섭취가 크게 늘었던 조안 크로포드는 말년에는 40도짜리 보드카에 의존하면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팬들을 사랑하기로 유명했던 조안 크로포드는 팬들에게 친절했고 그들이 보낸 사진에 사인을 하고 메일에 하나도 빠짐없이 답장을 보내며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팬 한 명을 하룻밤 묵자고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믿었던 조안 크로포드는 병원 치료도 거부한 채 집에서 간호사에게 간호를 받으며 70세이던 1977년 5월 10일 1,500명의 팬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4명의 입양아 중 쌍둥이 딸에게만 약간의 유산을 남겼을 뿐 대부분의 유산은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듬해 유산을 받지 못한 그녀의 큰딸 크리스티나가 마치 복수라도 하듯 조안 크로포드를 알코올에 빠져 자녀를 학대하는 엄마로 묘사한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니란 제목으로 출판된 회고록은 논란을 낳으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에 그녀의 첫 남편 더글라스 페어뱅크스 주니어, 그녀의 가정부와 쌍둥이 딸들,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은 선정적인 내용으로 왜곡해 돈벌이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오죽하면 조안 크로포드의 오랜 앙숙이었던 베티 데이비스마저도 크리스티나를 비난했습니다. 이 회고록은 1981년 페이 더너웨이 주연의 동명 영화로 만들어졌지만 비평과 흥행 모두 실패했습니다. 가난했던 젊은 시절 누구보다 스타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일했던 조안 크로포드는 비록 연기력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영화와 영화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후 수년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수백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병실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궁핍한 영화업계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기부금을 결코 공개하지 않았으며 대중이나 환자들이 자신이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